어제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 갑자기 우리들의 이 관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디깅을 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그 탐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관념의 시작은 대개가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로 대표되는 계몽주의에서 비롯됩니다. 벌써 한 300~400년이나 된 이야기죠. 존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고 하면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내놨어요.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한데 오염된 우리 사회가 망쳤다고 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생각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을 해서 인간이 스스로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권위에 도전을 하고 스스로 알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생각을 내놓으면서 이 계몽주의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들어봐도 꽤 괜찮은 생각이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우리들의 관념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런 생각들이 출현을 하게 됐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그랬더니 이 계몽주의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먼저 우리 인류에게는 과학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아이작 뉴턴의 출현으로 그동안 우리들이 신의 뜻으로 생각했던 자연현상인 만류인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되면서 인류는 이 세상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기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신에게 묻지 말고 관찰과 실험으로 이 규칙을 알아내자는 생각이 확장이 되었던 겁니다. 드디어 물질과학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인쇄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문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제와 귀족들만이 독점을 하던 것들이 그 중산층인 부르주아들이 글을 배우고 알게 되면서 문해율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식에 대한 독점이 깨지고요. 카페와 살롱 같은 곳에서 비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비판하는 판때기가 벌어졌죠. 여기에 활용정점으로 마지막으로 백과전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지식을 한데 모아서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은 모든 지식은 분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계몽주의 사상의 조류가 형성이 된 거죠. 그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생각은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 즉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데이터만을 믿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현대과학이란 신앙체계를 만들게 된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쌓일수록 인류의 삶은 반드시 어제보다 나아진다는 진보적 개념으로 낙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인류는 이 방향을 걸어왔고요. 그 결과 지금과 같은 풍요의 시대를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존 로크의 말도 장자크 루소의 말도 임마누엘 칸트의 말도 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들이 뭔가 이렇게 비틀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을 좀 더 파보기로 했습니다. 이 계몽주의 이전의 세대를 과학의 시대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학의 시대 이전을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이전 세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과학의 시대는 일종의 과도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중세와 근대의 분류는 정작 계몽주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 중세 시대와는 몇백 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과거의 생활 모습이나 환경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는 중세 시대를 암흑기로 몰아갑니다. 마녀 사냥이 횡행을 했던 무지의 시대로 말이죠. 근데 정작 마녀 사냥은 중세 시대에서는 금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 과도기 시대에 마녀 사냥이 더 횡행을 했었죠.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부르던 때의 유럽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보낸 건 맞습니다. 중국 내부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훈족이 서쪽으로 밀려나고 또 그 영향으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르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생기면서 사실 유럽은 초토화가 됐었죠.
게르만족에 의해 프랑스의 원형인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져서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했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게르만족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유럽 사회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교회와 결탁을 해서 게르만족들은 기사라는 신분 세탁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 무식하고 힘만 센 게르만족에게 어떤 사탕발림이 있었길래 이렇게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교회는 그 힘을 분산시키고자 십자군 전쟁까지 벌이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연은 이렇게 안정적인 유럽을 그냥 두고 볼 지구별이 아니죠.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출현을 하고요. 그래서 아랍과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련으로 돌리면서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징기스칸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돌고래 후예인 오슬람 투르크 제국은 원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요. 원나라 시절의 그 풍부한 지식과 문명을 계승하는 한편 또 동로마 제국을 침략하면서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식들까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달된 문명의 힘으로 유럽을 침략하고 유린해버리죠. 저는 여기서 아니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유럽이 그렇게 몇천 년의 세월을 꿋꿋하게 버텼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유는 간단해 보여요. 그리스도교라는 유기적인 공동체였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신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망 안에 묶여 있던 겁니다. 반면 이 안에서도요, 속하지 못했던 유일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유럽인들의 배척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금융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베니스의 상인으로 불렸던 이 유대인들 덕분에 자본에 일찍 눈을 뜬 이태리 사람들은 길드라고 부르는 장인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를 축적하게 이르죠. 그 대표가 바로 르네상스 부흥을 이끌었던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스페인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동안 스페인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거의 800여 년간 전쟁을 벌였으니 사실 지칠 대로 지쳤죠. 그때 유대인들의 유입으로 자본에 의해서 힘을 되찾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나라가 부강해지자 오히려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유대인들은 다시 네덜란드로 이동을 하죠. 유대인들의 자본과 지식이 들어오자 네덜란드는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네덜란드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정서가 나빠지면서 결국 유대인들은 영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유대인들의 자본과 지식을 받아들인 영국에선 금융혁명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이 힘이 다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토대를 만들었죠. 유럽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배척을 당한 유대인들에 의해 유럽 사회가 부강해졌다는 이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지 않나요? 이태리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것도요. 일찌감치 유대인들 덕분에 금융과 자본에 눈을 뜬 탓도 있지만 일단 교회의 영향력에서 비껴 있었던 탓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절만 해도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정말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자본이 이동을 해가면서 주변 국가들이 하나씩 둘씩 발전을 했다는 사실이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이러는 사이에 종교개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칼뱅의 이론이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오게 되죠.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 사상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이미 신이 정해놓았다고 아주 독특한 이론을 내놓죠. 그러면서 네가 세상에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요, 오히려 중산층이었던 부르주아들에게 욕망의 기름을 붓게 된 거죠. 그동안 기독교 사회는 금욕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활을 해왔거든요. 어쨌든 이 칼뱅의 사상이 퍼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에서 금융업이 발달을 하게 된 사상적 배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다시 미국을 만드는 미국의 조상이 됐고 말이죠.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는 이 자본가들이 후원하는 바람에 과학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순수하지 않아요. 과학은 자본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반면 계몽주의 철학은 어떤 쪽으로 흘러갔을까요? 바로 선동가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죠. 유럽 중세시대의 유물이었던 황제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반드시 중세시대가 암흑기여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의 생각은요, 바로 이 두 축, 그러니까 자본가들과 선동가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몽주의를 만들었던 존 로크나 장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들이나 또 칼뱅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순수한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생각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거의 다 오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멋있고 맞는 말 같은데 실제로 작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모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의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당연히 생각이 출현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출현을 했던 거죠. 다만 이 씨앗을 심고 가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고 병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추적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우리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한 번쯤은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어요. 왜 모더니즘이 만들어지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게 됐는지 그 생각의 원료들을 찾아서 다시 재정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 지구별이 병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인류의 생각이 좀먹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밀려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얘기가 좀 길었죠. 기왕 시작된 이야기라서 좀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사실 이야기 사이사이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대강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는지 아니면 좀 골치가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